안녕 씹새끼들아. 아 갑자기? 뉴스 익스트림 시작하겠습니다. 익스트림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주요 이제 사건들, 인물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그고요. 아, 누구야? 아우, 뭐 이렇게 소울이 길어. 기사 엄청 길더라고요. 글쓴이는 마야싱어님입니다. 번역 기사고요. 이거 제가 고른 기사인데 네. 그냥 저희가 그 여러 매체들 소개하는 것들이 좀 한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조금 좀 넓혀보자. 근데 의미심장하다니. 넓힐 만한 매체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목은 패션이 정치적일 수 있을까인데 이게 그 기사라기보단 칼럼이에요. 맞아요. 아주 긴 기사인데요. 한번 좀 다이제스트해서 브리핑 해주시죠. 네, 이게 그 외국 기사고 그런데 말하자면은 그 일단 시작이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급진적인 과도기를 거칠 때 패션계에는 지극히 필요했던 중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라고 서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이게 짧게 줄이기에는 엄청 좀 긴 글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골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읽어볼게요. 제가 기사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지나가기도 하고 수십 년간 일어난 일이 단 몇 주 만에 벌어지기도 한다. 레닌의 이 말은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팬데믹과 브레오나 테일러,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제이콥 블레이크를 향한 경찰의 총격으로 촉발된 시위가 한창이던 2022년 매우 깊은 울림을 주었다. 국경은 폐쇄되고 수백만 명이 실직했으며 산업 전반이 불황을 겪었다. 한편 미국 역사상 가장 이상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대선이 끝났다. 이 중 어떤 것이 패션과 관련이 있을까?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 말하자면 이 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패션과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뭐 가령 저 2단락이 좀 괜찮은데 좀 잠깐 하나 읽어드릴게요. 패션계의 다양성 증대는 분명 좋은 것이다. 하지만 패션계가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급 체인의 고질병을 치료하는 길이기도 하다. 수년에 걸쳐 소비할 권리 정도로만 축소 해석하던 경제적 형평성 관련 사안은 의류산업 노동자들이 최저 생활임금을 받을 권리와 대립해왔다. 후자를 옹호하면 미국 저소득층은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미국을 가난하고 위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구성이 떨어지는 저렴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보다는 돈이 필요하다. 팬데믹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그들 역시 의류 노동자들과 똑같이 궁지에 물렸다. 불평등에 관한 한 돈이 문제면서 동시에 해결책이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쓰시는 분도 현실인식을 하고 있고 패션이 어떤 그런 꿈만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마지막 구절인데 이게 어떤 변화는 선거 한 번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도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일이 오늘날 시작되었다. 최근에 이제 변화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패션계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바로 사람들이 미래에 이어질 일을 상상하도록 꿈꾸도록 하는데 패션계의 특별한 재능을 사용하는 것. 변화를 수용합시다 라고 루스테양이 말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제가 그냥 지금 짤막하게나마 읽어보니까 되게 입체적인 각도로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패션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변화에 있어가지고서는 사회적 변화라든지 뭐 어떤 정치적 이념적 이제 지향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어찌되었건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 패션 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어떤 인물들에 대한 좀 코멘터리가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지라블로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기사 중간에. 그러니까 자신이 만드는 것,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법,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말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나한테는 정치다. 근데 버지라블로가 오프화이트 초기라든지 이제 그 말하자면 하이엔드 스트릿웨어 시장에 막 뛰어들었을 때 그가 했던 작업들은 정말로 패션이었어요. 그냥 패션. 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약간 무슨 사상가처럼 액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 그 다음에도 바로 나오는 게 이 이제 오프화이트가 I support young black businesses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젊은 흑인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라고 적힌 티셔츠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익금이 당신의 옷에 담긴 정치는 그러니까 총기폭력에 반대하는 시카고에 있는 크레드라는 비영리 조직의 수익금으로 쓰인대요. 예. 근데 뭐 블랙 리브즈 매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많았잖아요 최근에. 특히 이 기사는 미국인의 관점에서 쓰였으니까 미국에 대한 게 더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액션들, 그러니까 패션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같은 것들에 반하는 종류의 행동들이 오히려 소셜미디어가 주가 된 요즘 같은 시대에 디자이너들에게도 디자이너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뭔가 변화의 트리거 같은 게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여기 그 우리가 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의 남성복 브랜드인 콜드월의 그 세뮤얼 로스라는 디자이너가 말한 인터뷰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패션의 정치는 목소리를 드높이기보다 인종, 계층, 정의 등에 관한 대화와 관계된 일을 하는 거다. 그냥 그런 건데 관계된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옷의 분위기를 통해서 패션이 종종 간과하는 경험을 포착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그 세뮤얼 로스 콜드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건축물을 본 듯한 그 색감들이잖아요. 막 회색에 인공적이고, 그쵸. 네. 시멘트색 이런 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공영주택단지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좀 삭막함 같은 것들이 반영이 돼 있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영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공영주택은 이제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이 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공영주택의 뭐 할렘 같은 거죠, 말하자면. LH나 NH에서 만드는 거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더 못 사는 느낌이죠. 네. 완전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거든요. 아파트들이 보통 외국에서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버즈라블로의 그냥 전 디자인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루이비통에서 하는 것들이 계속 흑인 문화를 전유해서 가져오잖아요. 계속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면 신발이 그냥 팀버랜드랑 디자인은 똑같은데 그냥 루이비통에 박혀있는 신발을 만든다든지, 개 뜬금없이 NBA랑 콜라보를 한다든지, 심지어 그게 저는 미적으로 이쁘고 잘 팔릴 거냐 전혀 모르겠거든요. 구려가 나올 정도로 별론데 NBA 선수들이 많이 사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판매는 너무 문제는 없겠네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사는 느낌으로 사는 거지. 그치. 괜찮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냥 그가 계속 루이비통에서 보여주는 디테일한 아이템들 자체가 되게 정치적이라고 느껴요. 저는 이제 보면서 그 지금 기사 이렇게 보면서 한 생각이, 아직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사람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치와 이념을 제대로 구분을 못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이권을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누구에게 배분을 하느냐, 누가 이제 획득을 하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고, 이념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이제 주지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지금 이런 액션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제 이념의 세계라는 거죠. 이념의 그 범죄에 이제 그쳐 있다라는 거죠. 뭐 조지 플로이드가 뭐 총을 맞았네 어쩌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이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권의 문제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계속 간접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뭐 기사는 정말 겁나 길어요. 이건 제가 보통 쓰는 기사부터 훨씬 긴 기사인데 이게 완전 비슷한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형께 더 긴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 남의 떡이 더 본인은 과소평가하지 마요. 네, 근데 그 이 기사가 그러니까 정치와 패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둘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분법의 정치라는 건 이제 없다. 근데 미국은 사실 양분법이거든요. 지금 어느 때보다. 예를 들어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아니면 그냥 민주당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인터뷰들에 막 쭉쭉쭉 나오는 걸 보면은 또 뒤에 버즈라블로가 이 요새 그 이제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흑인의 인권이 아주 큰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흑인 크리에이터가 늘어나는 것은 스토리와 아이디어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아블로가 단호하게 말을 하면서 그가 최고의 패션 스쿨에서 흑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마련 기금 조성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이제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보고 그쵸. 실질적으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이거나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노동자 계층,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이런 그 환기 같은 것들이 그게 저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접근이라고 보는 거지. 뭐 이거를 그 디자인으로 어떻게 만들었네, 뭐 이거를 뭐 이념내 그거는 이념적이다라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어쨌든 현실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더 정치가 뭐 철학은 아니니까요. 예,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그 이렇게 쓱쓱 기사들을 보니까 그 다수 그러니까 이 기사가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정치는 예를 들어 진보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보수적인 측면이 훨씬 강한 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리페어. 웬만한 사회에서는 거의 다 보수가 힘이 더 세요. 네, 뭐 보수당, 뭐 국당, 뭐 여러 가지 당들이 아주 오랫동안 헤쳐먹고 있는 것들 보면 근데 이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여기도 마지막에 윤수 씨가 읽는 것처럼 뭐 선거 한 번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어쩌고 그렇게 써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들을 관찰을 한다라고 이 기사는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막 뭐가 좋다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근데 너무 길어 기사가. 근데 저는 이런 종류의 어떤 기사들, 그러니까 버지라블로가 나이키랑 오프화이트를 또 발매해서 그게 내일부터 이제 판매 들어가고 스타렉스에 이제 얼마에 올라가고 뭐 그런 기사들만 솔직히 졸라게 많잖아요. 인터넷에. 근데 뭐 이걸 다 읽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일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기사들도 있다라는 거를 있다고 소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아니 사실 전 시간에 서울 패션위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기사를 썼던 것도 그리고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패션계에 진짜 별로 없긴 하잖아요. 몇 명 없긴 나밖에 없지. 이제 윤수형밖에 없는데 성우 형이 좀 더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옛날에는 좀 더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물론 생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포함해서 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자. 자, 요거 링크는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할 때 이제 같이 걸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디스크립션에 보시면은 거기 있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다른 기사는 굳이 링크까지 들어갈 필요 없는데 이거는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한 자리에서 요약하기가 좀 어려워요. 꼭 읽어보십시오. 보시면서 판단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갈게요. 이 양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버니 샌더스 양반에 대한 이제 기사인데 시문보님입니다. 하이비스트고요. 버니 샌더스가 자신의 샌더스 밈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샌더스 밈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약간 좀 이제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뭐 레딧 같은 데서 이렇게 되게 유행하고 있는 그런 밈이에요. 샌더스가 이제 마스크 끼고서는 오늘 내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합성하고 막 그러는 건데. 자, 그래서 인터넷 문화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버니 샌더스의 모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버니 샌더스는 취임식과 같은 행사에 의례 동반되는 스타일과는 달리 다운파카와 두툼한 벙어리 장갑 등 이웃집 할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의 시선을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그런 무슨 취임식 같은 그런 행사를 가면 양복 딱 입고서는 이제 가장 앉아가지고 좋은 격식 있는 옷을 입고 그렇게 하죠. 근데 샌더스 인양반은 그런 거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는지 옷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갔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래 이제 펼쳐보기 보시면은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합성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선 갖고 노는 게 이제 요즘에 이제 미국의 어떤 인터넷 문화 같은 건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레이트 나잇 위드 셀스 메이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버니 샌더스가 이제 인터뷰로 이제 나와가지고서는
샌더스는 전혀 몰랐다. 그저 따뜻하게 앉아있으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일 착용한 장갑은 미국 버몬트주에 사는 교사가 직접 만든 것이다라고 아주 그냥 간결한 그런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리얼 힙합인 거죠. 이 기사를 왜 뽑았냐면 버니 샌더스가 사실은 패션적인 에너지가 원하지 않았지만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발렌시아가 뎀나 주바살리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버니 샌더스의 경선 로고를 패러디 응용해가지고 막 프린팅 만들어서 그게 하여간 초대박이 났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민주당에 들어가 있지만 정의당 계열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강성 좌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이런 격식을 안 차리는 것마저도 그런 좌파스러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쿨하고. 그치. 예를 들어서 보통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보그적 관점으로 보면 사실 어떤 여성 뭐 정치인이나 그 축하하기 위해 온 여성 셀러브리티들이 어떤 럭셔리 브랜드를 입었느냐. 이제 그게 그냥 일상적인 그쵸. 어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기사나 뭐 그런 건데 버니 샌더스가 뭐 킬데모를 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패션적 아니 이게 막 다 이거가 얼마인지 막 추측하는 것도 나오고 플러스 이거를 럭셔리로 입으면 얼마에 살 수 있는지 해서 막 주냐 와타나베 비슷한 거 입고 막 이런 거 막 졸라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류호정 이제 국회 이제 그 들어갈 때 그거하고 뭐 입었었죠 그때? 그때 원피스 원피스. 그러니까 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까이고 그랬던. 그리고 그 예전에 그 누구야 그 시민이 시민이 형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형 기가비 형 있잖아. 기가비 형. 우리 한번 어,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결의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그간의 사람들은 시도하지 않았었던 그런 어떤 아웃핏을 하고 와가지고서 이제 그게 이슈가 되는 건데 샌더스라는 사람은 이제 좀 살펴보면은 왜 이런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 가지고선 되게 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더스라는 사람은 정확히는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확히는 원래는 사회당이거든요. 원래. 미국 사회당에서 있다가 미국은 지금 되게 양당 구도잖아요. 쌍양당.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을 출마를 하려면은 사회당만으로는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민주당에 이제 입당을 해가지고선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의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대선을 위해 가지고서는 뭐 합당을 해가지고서는 그래갖고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상원의원으로 있는 버몬트라는 주 자체가 되게 조그만한 주면서 그러면서도 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주예요. 그래서 이 샌더스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지금 4선인가 5선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한 30년째 그냥 30-40년째 계속 그냥 그런 어떤 진보 성향 미국에서는 되게 급진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울산 같은 동네에 사는 거구나. 약간. 그렇죠. 울산처럼 이렇게 되게 특수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곳이에요. 이제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버니 샌더스는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체력이 좀 이제 다른 이제 그 분들에 비해 갖고 상대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연초에 이제 야외에서 이제 그거 행사하면 얼마 추워요. 그러면 이제 또 옷도 좀 실용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가는 편이 그게 또 좋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찌되었건 미국 사람들에게도 되게 생경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되게 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시민이 형 때나 기가비 형 때나 호정이 누나 때나 뭐 이럴 때 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누나 아니야. 형 생각보다 늙었어. 나보다 잘 나가면 누나지 뭐. 인정.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재밌다. 그 정도입니다. 신정입니다. 저는 지지난 미국 대선 때 저는 이제 힐러리보다 샌더스가 올라오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뭐 제가 미국 시민도 아니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이렇게 신경 쓰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샌더스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그 사람이 그간에 이렇게 지속력 있게 자신의 이념을 펼쳐왔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높게 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효과도 이제 거두고 있는 게 최소한 버몬트주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확고한 이제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게 되었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아서 샌더스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또 어떤 희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성 빨갱이 장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카데믹한 빨갱이죠, 굉장히. 자,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 참 좋네. 자, 다음 뉴스 갈게요. 하이비스트의 누구야? 혜진님. 아니다. 이거 포토그래퍼고 신문보다.
매튜 윌리엄스의 지방시 2021년 봄 여름 컬렉션 캠페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 뉴스의 주제가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했냐면 우선 매튜 윌리엄스고 있고 그리고 모델이 다 플레이보이 카티, 켄달 제너, 벨라 하디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썼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사진에는 있나? 네, 이거 플레이보이 카티고. 아, 그렇구나. 아, 얘네들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그 소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켄달 제너나 벨라 하디드는 정말 잘 나가죠. SNS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카티는 좀 안 껴주는. 카티는 저는 이 급은 아닌 것 같아요. 켄달 제너나 벨라 하디드급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을 급으로 나누셨네요. 그렇죠.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성 진보. 강성 진보. 빨갱이들도 원래 단어.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델로 섰는데 사실 이제 보니까 옷이 잘 보이는 거라기보다는 사람이 잘 보이는 그런 맞아요. 사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매튜 윌리엄스 지방시가 잘 팔릴 거라고 저번에도 막 얘기들 하셨는데 잘 팔리겠죠. 근데 확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지방시가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옷은 저번에 이제 그 정규 컬렉션 룩북으로 보여줬으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에디토리얼의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그냥 하이브로 만들겠다. 하이브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또 이게 이 화보에서 단순히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 이런 거 했다 하면서 막 SNS 같은데 이제 올려주고 그러면은 그게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보는데 뭐 그렇게 막 엄청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캠페인이에요. 캠페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즌을 대표하는 이미지이고 그런데 근데 아무튼 뭐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튜 윌리엄스가 결국에는 기존의 지방시가 안 갔던 그러니까 전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안 갔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사실 뭐 벨라든 뭐 켄달이든 이 사람들 그냥 모델로 쓰려고 그러면 정말 돈을 억수로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플레이보이 카티도 마찬가지고. 그치만 매튜가 하는 지방시니까 아마 그 이들이 또 럭셔리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거는 그들한테도 굉장한 간지지. 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서로 윈윈이라고 보고 그리고 왜냐면 뭐 이들의 그 정말 추종하는 총합을 합치면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만큼 나와요. 그럼 엄청나게 될 텐데 인구 넘겠죠. 예, 근데 그럴 테니 뭐 바뀐 지방시에 바뀐 얼굴들이 그것도 뭐 일단 제일 거의 뮤즈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는 뭐 아주 뭐 인기가 높고 뭐 실력이 있는 래퍼이고 그 외 여성복도 그냥 뭐 이거는 찍고 올리기만 하면은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전 세계 거의 다 보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참 정말 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또 살 거냐 안 살 거냐 뭐 약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제 입장에서는 관심이 확 떨어지는. 저도 안 입는다. 저도 안 입어요. 종류의 그 캠페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진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좋아요. 사진 아니라 그 한국 포토그래퍼가 찍었어요 이거를. 신혜지 포토그래퍼라고 아까 밑에 써있던 그걸 써놓은 이유가 아마 그거를 약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완전 이런 럭셔리에서도 한국 포토그래퍼들이 막 올라가고 확실히 점점 그놈의 국뽕 위상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죠. 신혜지 포토그래퍼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요번 경험이 되게 좋은 도움이 되겠네요. 자, 주연옥 기자님입니다. 또 하이피스트고요. 인물 뉴스에는 이만한 게 없지. 인류 파멸시키겠다던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 곧 대량 생산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댔다. 이제 우리 좋댔네? 자, 홍콩 기반의 로봇 제조사인 헨슨 로보틱스가 AI 로봇 소피아의 대량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소피아를 포함한 총 4개의 로봇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 소피아라는 모델이 좀 이제 그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최초로 이제 시민권을 부여한 로봇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하고 지금 헨슨 로보틱스하고 뭔가 이제 그 딜이 있어가지고선 이렇게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이거 어림도 없지 이거는. 그러니까 로봇에다가 이렇게 이런 시민권을 부여를 한다는 게. 근데 어찌 되었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민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인간하고서는 동등한 위치에 이제 그 오른
그 로봇이 대량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되게 이거야말로 정치적이고 아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소급 적용이 돼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얘를 한 시민 등록을 한 5천만 명 정도 해놓는단 말이야. 그래갖고 걔네들이 한 명한테 투표를 해. 오, 좋댔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자, 그리고 아까 뭐 제목에서는 뭐 인간을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이 분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재밌으라고 그냥 그거를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저런 답변이 나온 거고. 지금 그게 인공지능 기술이 그 정도 단계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합 분석을 해가지고 인간을 모두 파멸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에 이제 도달할 수 있을 만한 그전 수준은 아니야 아직. 자,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이게 회사 이름이 헨슨 로보틱스잖아요. 네. 헨슨이 사장 이름일 것 같고요. 그 사장 얼굴을 땄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생긴 게 그다지 막 엄청 매력적이진 않아요. 일단. 그런데도 했다는 건 사장 아니면 사장 얼굴이니까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저는 굉장히 큰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류의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적 기술적 어떤 모먼트들, 기술적 마일스톤들이야말로 진짜 이런 것들이 달성되고 있는 것들이 진짜 굉장한 이제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소피아는 진짜 되게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그런 큰 행사에서 이렇게 솔직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치. 네. 솔직히 뭐 어떤 연사로 나가가지고 갑자기 일단 솔직해요. 로봇이 용기를 가진다는 건 약간 우리 어렸을 때 만화들의 공통된 주제였잖아요. 사이보그가 뭐 용기나 마음을 가지면서 주인공으로 되고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모먼트들이 많지. 그래서 갑자기 막 인간의 어떤 그런 고뇌를 사이보그가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막 뭐가 막 각성하고 막 다 부수고 막. 사우디가 시민권을 준 이유가 바로 그 어떤 솔직함 때문이 아니라 소탈. 네. 이 사우디 사람들이 솔직한 거 좋아하는군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왠지 심인지. 이 알고리즘이 더 개발되면 근데 그만하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뇌절 그만할게요. 자, 뇌절.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도 그 라이브 커머스 관련한 이제 그 뉴스를 하나 뽑아드렸었는데 이제 관련한 또 뉴스입니다. 패션포스트의 최인수 기자님이고요. 무신사 라이브 커머스 무신사 라이브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 대표 조만호가 패션 브랜드에 전문화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무신사 라이브를 론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7일 오후부터 이제 방송을 했고요. 뭐 유튜버 키미, 배우 겸 모델 이동규, 뭐 패션 에디터, 무신사의 패션 에디터들이 나와가지고 뭐 상품 디테일과 뭐 스타일링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쿠폰 주고 뭐 그리고 뭐 채팅에 이렇게 뭐 답변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합니다. 장현수가 무신사 안 나왔으면 이거 했겠네. 그러면은 내가 아마 거기 나와가지고선 하고 있겠지. 그룹라인 팔면 있었겠네. 그룹라인 팔지. 그러니까 남들은 막 뭔가 이렇게 막 디자이너 브랜드 막 고강도 이런 거 하면은 저는 이제 MD들이 추천하는 뭐야 그룹라인이 쿠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라이브 커머스라는 플랫폼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쇼핑몰이 아니라 홈쇼핑 같은 개념이 많이 섞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홈쇼핑은 꽤 오래된 플랫폼이란 말이죠. TV 전파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홈쇼핑이든 라이브 커머스든 뭐든 결국 사람이 나와서 인플루언서가 나와서 뭔가를 설명하고 그거를 구매하도록 하는 거는 어떤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내가 믿고 산다. 저는 그 개념이 약간 좀 삐딱한 시선이긴 한데 진짜 별로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향을 끼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쓰는 걸 보고 되게 예쁘네? 진짜 나도 저거 사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막 그거를 보면서 물론 주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비즈니스가 메이킹이 되는 거고 또 그게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그냥 안 쓸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냥 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 저도 그거를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되게 고도 소비자기 때문에. 맞아요. 네. 우리는 상품에 대해서 되게 고관여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맞아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막 소비에 있어가지고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충 일리가 있네. 그냥 이거 싼데 요거나 하나 사자. 그냥 그렇게 접근하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저는 패션으로 생각했으니까 이제 이런 관점이나 생각이 나오는 건데 가령 제가 잘 모르는 쪽들 같은 경우는 뭐 산다. 예를 들어 세제를 사. 그러면 그냥 쿠팡에서 결정 놓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지. 근데 세제 아는 사람들은 그걸 못 쓰는 거겠지. 그치. 어떤 사람들은 세제 덕. 이걸 왜 써? 세제 니 큐는 그건 쓸 게 안 돼 막 이런 거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는 이제 그 분들도 거의 다 사실 그 되게 고관여 하시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방송은 족밥들이죠. 족밥들은 안 보고 족밥들은 이제 거의 이제 뭐 에센스룸 같은 거 이제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디스한다. 장석종 같은 거. 아이고. 아니 그 디스가 아니라 그쪽이 접근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쉽게 풀어주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진짜 개 씨발 덕후 새끼들만 보잖아요. 우리 방송. 그렇습니다. 자, 님들도 라이브 커머스에는 족도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 대세가 이렇다라는 거 그런 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인물 뉴스에서 왜 라이브 커머스 욕을 했어요? 인물이 나오잖아요. 대표 조만호. 대표 조만호. 킹정입니다. 우리 위대하신 이 조만호 수령님께서 이제 등장하시잖아. 이런 거 인정해줘야지. 자, 그리고 요게 저는 좀 뭐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패션 포스트가 이게 링크 시스템을 개 족같이 만들어놔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안 나오네요. 자. 패션 포스트의 이하람 기자님이고요. 패션 시장을 호령하던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는. 이거 자극적이고 아찔하네. 아주 그냥 굉장한 기획 처음에 기사를 쌈지 회장님부터 나오는데. 자, 그래서 기가 막히네. 자, 이 업계에서 예전에 이제 잘 나가셨던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소식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천호균 쌈지 회장님, 여러분들 쌈지라는 브랜드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 브랜드가 한 00년대 초반쯤에 이제 그 어떤 메이저 사이즈를 접고 뭐 땡처리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그 저가 매스로 가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한 이제 비즈니스 2006, 7년쯤 접은 것 같은데 방향을 틀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쌈지라는 브랜드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한 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쯤에는 나름 그래도 한 획을 그었던 이제 아주 힙했던 브랜드고 사회 문화적인 공헌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홍대 쪽에 이제 그런 인디 밴드들 가수들 후원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쌈지 페스티벌은 아예 뭐 페스티벌 중에 제일 유명했죠. 쌈지락 페스티벌. 쌈지길도 있지. 쌈지락 페스티벌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이제 그 인디 가수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줬었고 쌈지길이라고 저기 인사동 가면은 거기 그 되게 뭐 예쁘고 재밌는 건물이 있어요. 그렇게 그 뭐라고 하지 회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몰의 어떤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런 건물인데 거기에 이제 그 중소규모의 이제 테넌트들을 많이 이제 넣으면서 그러면서 독특한 그런 몰의 구성을 보여줬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죠. 아무튼 그런 한가닥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농사를 지으신다고 합니다. 어울려. 그리고 그 쌈지 얘기 조금 더 하면 90년대 쌈지가 만들었던 룩북 같은 경우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그렇죠. 뭐 가죽 가방 팔고 신발 팔고 뭐 옷 팔고 이러긴 했지만은 그 세기말 분위기에 되게 잘 어울렸었던 게 그 당시에 그런 비주얼이 이제 이어졌었던 게 그 누구야 그 나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나 뭐 스톰 룩북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런 뭔가 그런 비슷한 비주얼 감도 딸기 그런 브랜드들 보면은 그런 맞아요.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한글을 엄청 쓰고 사실 그 요즘에 이제 젊은 디자이너들이 막 그 K-팝이나 한류 이후에 한국에 대한 프라이드를 자신의 브랜드에 표현하잖아요. 저기 걸려있는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같은 경우도 뭐 옛날 같았으면은 영어로만 다 썼겠지만 사실 지금은 저런 것들이 더 쿨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쌈지가 그거를 정말 그때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그때 저랑은 이제 연령대나 그런 것들이 좀 안 맞긴 했지만은 저보다 조금 선배인 분들한테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젊은 크리에이터들이랑 작업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했대요. 그러니까 큰 브랜드였음에도 예를 들어 룩북이나 캠페인 같은 것들을 찍을 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진가들이랑 작업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 여기 저희 게스트로 출연하시기도 했던 그 레스 김태균 실장님 포토그래퍼 뭐 지금은 뭐 아주 뭐 유명한 탑이죠. 포토그래퍼이지만 그 형이 초기에 그 자기 개인 작업하고 그럴 때 쌈지 룩북들도 그 사진들도 찍고 그랬어요. 완전 초창기 2000년 초반에. 되게 생각보다 더 어르신이군요. 나이 많어. 그때가 말하자면은 진짜 요즘 20대 애들이 막 뭐 하는 거 느낌으로 한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거는 좋은 어떤 브랜드였다. 자, 그런 거를 운영하시던 분께서 지금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지금 뭐 우리 사진만 보더라도 일단 간지가 다른 분들하고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졸라 힙해. 확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되게 프로그레시브한 시도들을 하고 계신다는데 뭐 무슨 직거래 장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서울시하고서는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서울시 농부의 시장의 대장 농부시랍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만날 수 있대요. 뭐 지금도 되게 재밌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자, 그리고 김철주 전무님, 이분 유명한 분이죠. 이제 그 노스페이스, 그러니까 그 영원무역의 노스페이스가 한참 이제 그 올라오던 그거를 이제 끌고 가셨던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이제 2014년에 이제 26년간 재직하셨던 회사를 퇴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는데. 노스페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장사가 잘 되는데 이분이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사실. 그래갖고 애새끼들한테 이제 이거를 팔면은 그러면 장사가 잘 될 거다. 일진이다. 애새끼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확 거래자를 이제 결정한 분이 이분이거든요. 이제 진짜 방구 좀 끼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뜬금없게도 국내 최대 종합 전구 회사인 남영전구의 대표로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5년째 이제 이 전구 회사의 이제 CEO로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세일즈의 본질은 어찌 보면 동일한 게 아닌가. 그래, 맞아요. 옷을 팔던 전구를 팔던 뭔가 이제 동일한 어떤 세일즈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일할 때 봐도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안 했던 종류의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가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하게 되는 시점에 들어와서 이 일이 돌아가는 어떤 모양새를 보면 그 알고리즘이 비슷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구도 이제 노스페이스처럼 그 애새끼들한테 파는 거가 이제 야, 일진들아 전구를 이제 들고 다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전구와 달린 옷을 좀 협업을 해본다. 편집샵.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혼자.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컬럼비아 브랜드 아시죠? 그 아웃도어, 준 아웃도어 정도 만드는 이제 컬럼비아 코리아를 이제 설립하셨던 이제 조성래 대표, 이분이 원래 이제 고어텍스 한국 지사장 하시다가 80년대 중반에 고어텍스의 한국 지사장이었으면 고어텍스 오지네요, 진짜. 진짜 오지죠. 이분 앞에서 진짜 어떤 스트릿 브랜드도 고어텍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깝살 수가 없습니다, 이분 앞에서. 그런데? 자, 이분이 원래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제 고어텍스 이제 한국 지사장 하시다가 그러다가 나와가지고선 컬럼비아 코리아를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시다가 이제 2012년에 이제 퇴사하시고서는 지금은 도자기 하신대요. 아니, 회사를 만드는데 회사하면은 뭐 지분을 팔고 뭐 이런 게 있나? 그렇겠죠. 뭐 있겠죠. 정리하고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라이센스 브랜드를 하는 이제 그런 회사, 이제 수입 겸 라이센스라는 그거를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털고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도자기 운영하고. 도자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넉넉하다는 느낌이 있죠. 까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나의 업으로 먹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방이 송파구야. 송파에 또 계시네. 또. 오케이.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LG 패션 신홍순 사장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LF는 이제 LG 패션의 약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라이프 인 퓨처라는 이제 그런 그 슬로건의 이제 약자인데, 아무튼 이제 LG 패션 시절에 이제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가던 이제 신홍순 사장님, 지금은 이제 각종 이제 문화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뭐 하시냐 지금.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예원예술대 문화영상 창업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그리고서는 예술의 전당 사장 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섬유산업협회 연합회 장학재단 신임 이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사로 활동을 했고 현재는 컬처 마케팅 그룹 고문과 DI 동일이라는 곳에 사회 이사로 활동을 하신답니다. 근데 저도 이분 완전 생소한데 30-40대한테 생소할 수 있다고 써있네요. 근데 보면은 뭐 갤러리도 운영하고 LG 패션 대표이사 시절에 뭐 미술 작품 전시, 재즈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인 패션 마케팅으로 유명했다라고 하는데, 30-40대한테 생소하면은 40대 이상한테는 덜 생소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로 시간을 돌려서 패션이 하는 마케팅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진보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그때는 절대로 아트가 패션이랑 붙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90년대죠. 네. 90년대 이제 그 문화와 이제 접목시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무렵에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퇴사 이후의 커리어를 보면은 어떤 그 고위직 임원들이 이제 거쳤던 어떤 전형적인 코스거든요. 이제 이렇게 뭐 고문하고 무슨 뭐 이사장하고 교수하고 그게 어떤 전형적인 코스를 밟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대표적인 사장님입니다. 자, 지앤코 이석하정 강사와 신명은 감사. 진짜 모르는 사장. 자, 지금은 천호동에 있는 자가 건물에 사무실을 내고 베트남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 벤처 캐피탈. 나름 VC가 맞는 게 베트남 캐피탈이네요. 근데 빈폴 디렉터하고 쿠팡 부사장, 신세계 인터내셔널, 데이지 총괄 이런 거 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분도 그냥 그러니까 임원의 어떤 정상적인 코스를 밟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꽤 성과를 냈던 임원인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쿠팡 부사장 일단 하셨다는 거 찍었다는 거 보면은 그러면 뭐 한가닥 하신 거지. 그러면. 자, 그리고 김창완 대표 코데즈 컴바인 한때 잘 나갔었죠. 그죠. 우리가 2세대죠 이제 코데즈 컴바인 세대죠. 코데즈 컴바인 뭐 마루 뭐 이런 거. 마루, 노튼, 스맥스 같은 거 이런 거를 하셨는데 지금은 홍수계 찜닭이라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오지였네. 패션에서 F&B로 넘어가는. 맞습니다. 이게 이분이 오지죠. 2009년에 이제 안동찜닭 매장이 이렇게 열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제 먹는 걸로 넘어가셨다고 해요. 요즘에 이 코스 타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이제 그쵸. 패션 좀 하다가 일 너무 힘들고 맨날 옷값은 안 오르고 무신사 있던 그분이 뭐야 이름? 그 준섭이 형. 준섭이 형도 그렇고 그 누구야 거기 그 레코드 대표님도 그렇고 레코드? 스테레오 대표님. 스테레오 마이니즈. 그렇죠. 요즘에 이 코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자, 그리고 한섬의 전설 정재봉 회장. 이 사람은 창업주죠? 그래서 마인, 타임, 시스템, 마카시, 아주 기가 막혔던 그런 브랜드들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골프 패션 사업을 하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리조트 이제 만들어가지고서는 이제 완전 라이프 스타일로 제대로 가는 거야. 제대로 이제 풀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제 옷도 팔면서 동시에 이제 리조트 사업까지 하는 것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골프가 요즘에 그러니까 어떤 레저 스포츠 중에서는 이만큼 돈이 되는 분야가 또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엄청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요번에 어떤 트렌드에 정확하게 부합해가지고선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우스케이프라는 골프웨어 브랜드를 이제 또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만들었고. 도산공원 앞에 이제 지은 매종 사우스케이프랑 그 남해 그 리조트 내 있는 프로샵이랑 자체 온라인숍에서 골프웨어를 판매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잘 가시면은 뭐 한삼하신 것처럼 또 제2의 성공을 하실 것 같네요. 근데 느낌상. 왜냐면 코로나가 끝난다는 가정하에 젊은 사람들이 골프를 많이 치는 건 확실히 팩트니까요. 네, 아마 다음 패션의 유행붐은 골프 쪽에서 확실히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거절하시네. 우리는 별 관심 없어. 너 골프 관심 있어요? 개통도 없습니다. 저도 관심 없습니다. 자, 박재홍 대표 에이션 패션이라는 거를 했었고요. 라디오 가든하고 에스크 그때 에스크. 이것도 한가닥 했어요. 그래갖고 그거 하시다가 신성통상에서 좀 하셨었죠. 네. 코렘 론칭을 지휘하셨다네요. 그러다가 이제 더프트 앤 도프트라는 이름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코스메틱 브랜드를 런칭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갖고 뭐 요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지금은 이분도 이제 패션에서는 이제 좀 답이 없다라고 판단하셨나봐요. 그래갖고 이제 코스메틱 쪽으로 가셨네요. 국내 핸드크림 시장 넘버원이라는데요? 본 적 있어요? 핸드크림계를 잘 몰라가지고. 저는 손이 안 타요. 근데 이제 지방이 많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름이 나와요. 사우디잖아. 그 핸드크림 그거 많이 쓰지 않나? 록시땅 많이 쓰지 않나? 록시땅 그거 시어버터 핸드크림 그거 많이 쓰던데. 그랬다?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궁금해요.
자, 오브제. 오브제 그 여성복 브랜드 한때 되게 잘 나갔었죠. 전설이죠. 오즈 세컨까지 하시면서 아주 한가닥 했었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끌어 가셨던 이제 강진영 씨하고 유한희 씨는 누굽니다. 자, 이제 SK 네트워크스의 인수 그걸 이제 팔아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날라가지고서는 잠깐 이제 좀 쉬시다가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퀸마마 마켓을 이분들이 하신다. 아 진짜? 그래서 그 빌딩 지을 때부터 뭐 난리였고 그 퀸마마 마켓이 좀 재밌어요. 근데 거기가 그 도산공원 강남 압구정동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완전 금 진짜 중에 씨발 한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기억나시죠? 그 퀸마마 마켓 있을 때 1층에 그 플라워샵 크게 있었고 그 위에 오보이가 하는 매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책방 같은 거. 솔직히 말해서 현상 실장님 오보이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그 거기 있는 물건들을 팔아서 그 정도 평수에 월세를 낼 수 있는 종류의 비즈니스들은 아니거든요. 아니지. 심지어 그 위엔 책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땡스북스랑 포스트포에틱스가 같이 만든. 근데 거기는 그게 가능했던 거죠. 왜냐면 이분들이 그런 정책으로 한 거니까. 기획한 거니까. 기획을 한 거니까. 말하자면은 아무튼 몇백억 받고 아웃하셔가지고 엑시트하셔가지고 이제 이 두 분이 뭘 할 거냐가 그 당시 2010년대 패션 쪽에 나름대로 큰 화두였어요. 그런데 SK에 이제 판매하면서 보통 그 엑시트하고 나가면은 그 동종업계 뭐 창업 금지라든지 이런 5년 창업 금지 이런 거 있어요. 조항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 그럴 때 이제 정말 성견지명으로 그 건물을 인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빌딩을. 예. 일단은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겠죠. 네. 부동산으로 이미 사실은 거기에 월세를 안 받고 해도 될 만큼 올랐겠다. 왜냐면 본인들의 건물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퀸마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월세를 지정하고 받은 게 아니라 수익을 쉐어하는 퍼센테이지 방식을 썼어요. 개꿀띠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여기 지금 기사에 보면 시즌1, 시즌2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제 그 로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이쪽에 어떤 취지나 뭐 컨셉이나 여러 가지랑 부합하는 비즈니스를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크게 돼서 나가고 뭐 약간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그 하나가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퀸마마 빌리지라는 거거든요. 그 용산 효창동에다가 하나 또 차리신다. 효창동에 한대요. 그래서 공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도산공원 앞에 효창공원 앞에 그렇게 하는. 그쪽에 그쪽 괜찮지. 제가 또 거기서 또 학교 나왔거든요. 그쵸, 그쪽 좋죠. 학교 나왔어요? 학교를 나왔어요, 얘로. 고즈넉하고. 교도소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거 좀 비하인드인데 그 관련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봤었어요. 네, 그런데 그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사에서 조금 홍보식으로 좀 찬양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왜냐면 여기 써 있는 말이 다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어떤 입점을 받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백화점이야 혹은 뭐 어디 잘 나가는 뭐 쇼핑센터야 그러면 MD 개편을 해.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사람 데려오겠죠. 네, 예를 들어 홍서구나. 아니 그러니까 요식업으로 했을 때. 근데 뭐 형 그러니까 갤러리아 지하든 뭐 신세계 지하든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들이나 개인 막 그런 요식업 뭔가 그 거두들이 진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그런 탤런트를 봐요. 그 오너가 하고 싶고 어떤 것들이 이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정서 같은 걸 맞으면 지금 막 시작하는 종류의 비즈니스더라도 야 같이 하자 라고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멋있는 그런 게 좀 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임차료를 이제 고정으로 내는 게 아니라 수익 배분으로 가는 그런 구조인 그러니까 거죠. 새로운 이 빌리지나 시즌2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확실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물론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그런 상황이니까 뭐 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결론적으로 지금 압구정동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퀸마마 마켓이 있을 당시에 그 도산공원 쪽에서는 그 실제로 진짜 가볼 만한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쵸. 네. 지금은 많이 늘었죠. 네. 그 중심으로. 근데 저는 퀸마마 마켓에 되게 고맙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큰 정말 강남의 요지라는 곳에 강남의 최악인 점이 작은 서점 하나 없다는 거거든요. 임대료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동네처럼 다 망했고 근데 거기에 가면
어느 곳보다 더 많은 책들을 볼 수 그쵸. 있거든요. 특히 아트북이 많은. 그런 게 훌륭하잖아요. 진짜 너무 멋있죠. 아니 그 퀸마마가 지금은 리뉴얼 이게 퀸마마에서 리뉴얼하고 있는 건지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 건물을 젠틀몬스터 샀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완전 젠문으로 발라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안에 입점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근데 그 누데이크라고 젠문에서 하는 그 케이크 브랜드도 여기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런칭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 건물은 그 도산공원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젠문이 산 게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 말하자면 차익 실현을 하셨겠죠. 아 그쵸. 그리고 그걸로 퀸마마 1호점도 옮기고 2호점도 새로 빌리지처럼 그렇죠, 옮기고. 그렇죠. 그치. 근데 그거 진짜 몇 배 올랐을 거예요. 그쵸. 몇 배가 뭐야? 제가 알기로 그때 건축할 때 한 200억 정도로 들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선호가 3배 이상 오르지 않을까? 그래? 모르겠다. 근데 개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왜냐면 건물도 진짜 잘 졌어요. 그냥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그 젠문이 사서 젠문을 이제 거기서 바르는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 올해 1월 중순 정도에 그 젠틀몬스터 그 모든 젠틀몬스터 브랜드가 다 들어간 플래그십 템버린즈랑 뭐 이런 거 거기서 그 오프닝 행사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그 좀 심해져가지고 작년에 할 거였어요 원래? 아니, 올해 1월에 네, RSVP가 작년 10월에 왔어요. 네, 그런데 올해 1월에 이제 그 연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두 분이 부부의 케이스처럼 엑시트를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요. 가장 어떤 아름다운 그런 엑시트이자 뭐 사회에 도움도 되고 사람들에게도 또 도움도 되고. 그 오브제란 브랜드도 막 옛날에 어렸을 때 저 아무도 모를 때 수원 밀리오레 이런 데 가면은 오브제라는 말이 존나 붙어있는 거예요. 뭐야 씨발 했는데 그걸 욕을 하고 그래? 그때는 욕을 하는 나이였어. 어쨌든 뭐 그게 엄청 유명한 브랜드였던 거죠.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중반 정도까지도 이제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여성복. 이제 그런 여성복인데 괜찮았어요. 장사 잘 됐지. 저기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레이디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피스 룩의 거의 그 탑티어였어요. 네, 그래서 오즈 세컨이 조금 영타겟이었고 제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그 아름다운 디테일들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여성스러운 그 뭐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레이스 많이 달리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럼요. 그거를 잘했지. 쿨한 샤랄라였구나 약간. 근데 근데 나중에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피스 여성 오피스웨어를 위한 코데즈 컴바인 같은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쉽게 가서 이제 그냥 적당한 옷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SPA 브랜드가 대두되기 전까지 그 정도의 역할을 하던 그런. 비쌌다던데? 그때는 비쌌지. 그때는 근데 옷값이 지금보다 나갔어. SK 네트워크스가 하면서 지금 오브제는 안 하고 오즈 세컨만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오즈 세컨 얼마 전까지 오브제도 있지 않나? 당연히 있겠죠. 있나? 뭐 저렇게 딱 털고 나가면 좋죠. 보시죠. 그러면 이 뉴스 재밌네요. 이거 아주 인물에 맞는 기사네요. 보면은 되게 어떤 광고성인 것도 있고 기획기잖아 완전. 그 인물들 중에는 이제 광고를 목적하는 분도 있고 뭐 아닌 분도 있고 그래서 재밌네요. 이거 보니까. 앞으로도 패션 포스터에서 종종 이런 거 마련해 주시면은 그때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하람 기자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하람 기자님 몰라요. 아니 재밌는 그냥 검색 내려갔는데 그 기사 제목이 다 무신사랑 해야만 했냐 하고 유아인 딱 떠 있는 거야. 아주 자극적이고 좋네. 나도 아니고 했냐? 했냐? 다 무신사랑 해야만 했냐? 나다 이거. 이 씹새끼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봬요.